잔혹한 나치 정권에 암울했던 시절, 한 무리의 여성들이 역사에 소름 끼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용맹함이 아닌 강제 수용소 경비원으로서 휘두른 끔찍한 폭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은 가장 악명 높았던 여성 SS 친위대원 8명의 오싹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 SS에 입대한 과정, 저지른 만행, 그리고 전쟁 후 그들이 맞이한 최후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여성들 각자는 수용소를 뒤덮었던 만연한 잔혹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이 비극적인 시기 동안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충격적인 깊이에 이를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는 듣기 힘들지만 홀로코스트의 어두운 이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이르마 그레제,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 이르마 그레제는 SS 경비대의 잔혹함과 영원히 연결된 이름으로 1923년 독일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5자녀 중 셋째였던 그녀는 나치당을 열렬히 지지하던 학대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어두운 배경은 그녀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둔 그레제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SS의 수용소 경비원으로 입대했습니다. 1942년 그녀의 첫 부임지는 나치 독일 최대의 여성 강제 수용소였던 라벤스부르크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끔찍한 수용소 시스템과 그 잔인함을 처음 접했습니다. 1943년 그녀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로 옮겨가 여성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 때문에 아름다운 야수,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와 같은 무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는 금발과 푸른 눈으로 순진해 보였지만 그녀의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레제는 자의적인 잔혹 행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으며 종종 민족이나 단순히 그날의 기분에 따라 희생자를 골랐습니다. 그녀는 가스실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며 여성들을 겁주고 그들의 공포를 즐기는 등 심리적 고문을 즐겼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가한 고통에서 뒤틀린 쾌락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음의 천사로 알려진 악명 높은 요제프 맹겔레를 포함한 SS 장교들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녀의 잔인함을 더욱 깊게 하고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군화와 채찍으로 무장한 그레제는 수용소를 순찰했으며 종종 명령에 따라 수감자들을 공격하도록 훈련시킨 사나운 점원 셰퍼드를 동반했습니다. 이게는 그녀의 공포 정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그녀는 1945년 베르겐-벨젠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도 그녀의 잔인함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이 베르겐-벨젠을 해방했을 때 그레제는 체포되어 1945년 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증인들은 그녀의 끔찍한 폭력 행위와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증언했습니다.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그녀의 변명은 기각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13일 불과 22세의 나이로 이르마 그레제는 반인도적 범죄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녀의 소름 끼치는 마지막 말, 빨리 끝내줘는 그녀의 차가운 무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의 죽음은 홀로코스트 역사의 어두운 장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의 삶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악에 빠져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잊히지 않는 교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치 정권의 끔찍한 만행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베르겐-벨젠의 처형자. 엘리자베트 폴켄라트는 1919년 독일 실레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전 그녀는 미용사로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1941년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의 경비원이 되면서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4년간 그녀는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세계를 거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그리고 베르겐-벨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폴켄라트의 승진은 신속하고 끔찍했습니다. 신참으로 시작했지만 곧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수감자들 중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처형자로 알려진 그녀는 잔인함과 소름 끼치는 효율성으로 군림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녀가 마치 게임을 하듯 무고한 영혼들을 죽음으로 보내며 수용소 여성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을 즐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위에 있는 여성들을 구타와 채찍질로 처벌했고 때로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즐겨하던 모욕적인 행위 중 하나는 희생자들의 머리를 삭발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을 비하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1944년 10월 폴켄라트는 베르겐벨젠의 여성 경비대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가득 찬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정심 없이 폭력과 처벌을 자행하며 공포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1945년 4월 영국군이 베르겐벨젠을 해방했을 때 그녀는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해 말 열린 벨젠 재판에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끔찍했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에 대한 증거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녀에게 끔찍한 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12월 13일 다른 악명 높은 경비원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처형의 직면에서도 폴켄라트는 뉘우침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경비원으로 복무하는 내내 보여주었던 무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이 잔혹한 정권 아래에서 어떻게 악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교훈입니다. 엘리자베트 폴켄라트의 이야기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목격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과 인간의 잔인함의 깊이에 대한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의 일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도로테아 빈츠, 라벤스브리크의 야수. 1920년 독일에서 태어난 도로테아 빈츠는 홀로코스트라는 어두운 장에서 여성 SS 경비원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라벤스브리크의 야수로 알려진 빈츠는 1942년 라벤스브리크 강제 수용소에서 SS 경비원이 되어 잔혹한 유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수용소 내 경비원 학교의 교관이 되어 신입 경비원들에게 자신의 혹독한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1943년까지 그녀는 부소장이 되었고 이 권력과 함께 그녀의 잔인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채찍과 권총을 들고 수용소를 돌아다녔으며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수감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침 조문은 종종 그녀가 잔인한 처벌을 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위반이나 아무 이유 없이 수감자들을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했습니다. 학대와 구타는 수많은 수감자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막사 검열은 생활 환경 점검이 아니라 고통을 가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수감자들에게 개를 풀어 그들의 공포를 즐겼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라벤스브리크의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빈츠는 소련군이 도착하기 직전인 1945년 4월에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녀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고 곧 함부르크에서 영국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1947년 재판에 회부되었고 생존자들의 증언은 그녀를 수용소 시스템의 잔혹함을 구현한 무자비한 살인자로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빈츠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1947년 5월 2일 27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많은 생명을 앗아간 공포 정치의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도로테아 빈츠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할 때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교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벤스 브리크에서의 만행과 영원히 연결되어 나치 정권 하에 끔찍한 인권 유린을 상징합니다. 역사 속 그녀의 자리는 도덕성이 희생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둠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네 번째, 일제 칼크, 부헨발트의 마녀. 1906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일자 코흐는 나치 정권의 가장 끔찍한 여성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헨발트의 마녀라 불린 그녀의 잔인함과 권력은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1936년 그녀의 남편이 수용소 소장이 되면서 일자는 그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종종 말을 타고 수용소를 돌아다니며 예고 없이 처벌하거나 심지어 처형할 사람을 골랐고 이로 인해 마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가학성은 악명이 높았으며 살해된 수감자들의 피부로 만든 램프각과 책 표지를 수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를 괴물로 각인시켰습니다. 1943년 일자와 그녀의 남편은 횡령과 살인 은폐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은 1945년에 처형되었지만 일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그녀는 부헨발트에서의 행위로 연합군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생존자들은 그녀의 잔인함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들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폭로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소장의 아내였을 뿐이라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반인도적 범죄로 종신형을 언도했습니다. 일자 코흐의 끔찍한 유산은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되새기게 하는 소름 끼치는 교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항소 중 잠시 석방된 후 그녀는 결국 감옥으로 돌아갔고 1967년 그곳에서 치드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헤르타 오버호이저, 라벤스브리크의 의사. 1911년에 태어난 헤르타 오버호이저는 여성 SS 경비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무력을 사용한 다른 이들과 달리 오버호이저의 악랄함은 의사라는 역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벤스브리크 강제 수용소에서 그녀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소름 끼치는 의학 실험은 그녀에게 라벤스브리크의 의사라는 이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1940년 수감자들에 대한 끔찍한 의학 실험으로 악명이 높아지던 시기에 수용소에 합류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잔인하게 왜곡하여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그녀는 악몽 같은 설파제 실험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그녀는 고의로 수감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박테리아에 감염시켜 아무런 진통제 없이 신약을 시험했습니다. 이 희생자들에게 가해진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영구적인 부상이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호이저는 희생자들을 단지 실험 대상으로 여기며 아무런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성들의 강제 불임 수술과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처형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나치 정권의 잔인한 목표에 부합하는 의학의 왜곡이었습니다. 전쟁 후 오버호이저는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재판에서 의사들은 과학으로 위장된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실험에 대한 충격적인 세부사항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처벌을 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10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오버호이저의 재판은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이는 의료 실험에서의 윤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살해는
의료 연구 수행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한 뉘른베르크 강령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의료 과학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키며 이러한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 분야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요한나 보어만으로도 알려진 바나 보어만은 홀로코스트의 참상과 관련된 악명 높은 여성 SS 경비원이었습니다. 1993년 독일 브룬바움에서 태어난 그녀는 1939년 SS 보조대원으로 입대한 후 악명을 떨쳤습니다. 보어만은 여러 강제 수용소에서 저지른 잔인한 행동 때문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라는 끔찍한 칭호를 얻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녀는 종종 사나운 개와 함께 순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이 개를 이용해 수감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보어만은 수감자들에게 개를 풀어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 때문에 덜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수용소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개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보어만은 잔인한 구타로 유명했으며 종종 가스실로 보낼 수감자들을 선별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권력에서 쾌락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1944년 말 보어만은 베르겐벨젠으로 전출되어 1945년 4월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공포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해방 후 영국군은 그녀를 체포하여 전쟁 범죄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벨젠 재판은 그녀와 다른 이들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을 폭로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경험을 묘사했으며 보어만은 잔인한 행동과 개를 고문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1945년 12월 13일 그녀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보어만의 이야기는 특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개입될 때 인간의 잔인함을 소름 끼치게 상기시켜줍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로서의 그녀의 유산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잊히지 않는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둠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일곱 번째, 앨리스 오를로프스키, 채찍의 여주인. 앨리스 오를로프스키는 1903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의 감독관으로서 SS 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채찍의 여주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유명했던 그녀는 소름 끼치는 효율성으로 새로운 수감자들의 선별을 통제했습니다. 1921년 그녀는 SS에 입대하여 라벤스부리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음 근무한 후 아우슈비츠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누가 살고 누가 가스실로 보내질지를 결정했으며 겁에 질린 수감자들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오를로프스키는 수용소를 순찰하며 휘두르던 채찍의 악랄한 사용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잔인함은 수감자들을 끊임없는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1944년 말 베르겐벨젠으로 전출된 후에도 그녀의 어두운 평판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1945년 4월 영국군이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그녀는 전쟁 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생존자들은 그녀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 증언했고 그녀의 만행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잔인함이 필요했다고 정당화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12월 13일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앨리스 오를로프스키의 이야기는 나치 정권 하에 강제 수용소에서 가능했던 극단적인 비인간성을 잊지 못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무자비한 행동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 겪었던 공포를 상징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비인간화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여덟 번째, 마리아 만델, 아우슈비츠의 야수. 1912년 오스트리아 문스키르헨에서 태어난 마리아 만델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의 잔인함으로 알려진 두려운 SS 장교였습니다.
그녀는 수용소 내 최고위직 여성으로서 사나운 통제력과 차가운 심장으로 군림하며 아우슈비츠의 야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만델은 리텐부르크 여성 강제 수용소에서 SS 경력을 시작했고 그 후 라벤스부리크를 거쳐 마침내 아우슈비츠로 옮겨갔으며 그곳에서 그녀의 혹독한 수감자 처우는 악명을 떨쳤습니다. 1942년 그녀는 아우슈비츠 IA 비르케나우 여성 수용소의 소장 라거르퓨레린이 되었습니다. 이 직위에서 그녀는 수만 명의 여성 수감자들을 감독하며 자신의 권력을 끔찍한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만델은 아우슈비츠의 선별 과정에 잔인하게 관여하여 누가 살고 누가 가스실에서 죽을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50만 명이 넘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한 점의 뉘우침도 없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추정됩니다. 만델은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것에서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의 여성 오케스트라 창설을 주도했는데 이 오케스트라는 수감자들로 구성되어 동료 수감자들이 죽음으로 이끌려갈 때 음악을 연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음악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공포 정치는 1944년 말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 다하우의 밀도르프 하위 수용소로 옮겨져 1945년 4월 미군에 의해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전쟁 후 그녀는 도주했으나 1945년 8월에 체포되어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폴란드로 송환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잔인한 행동과 대량 학살에서의 역할을 폭로했습니다.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947년 11월 마리아 만델은 반인도적 범죄로 처형되었고 이로써 그녀의 공포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두운 시기, 인간의 잔인함을 명백히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이해하고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9번째, 헤르미네 브라운슈타이너, 발길지라는 소장. 191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헤르미네 브라운슈타이너는 홀로코스트에 암울했던 시절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입니다. 발길지라는 소장으로 알려진 그녀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두려운 여성 경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브라운슈타이너는 1939년 여성 수용소인 라벤스부리크에서 소름 끼치는 경력을 시작했으며 빠르게 점령된 폴란드에 있던 악명 높은 절멸 수용소인 마이다네크로 승진했습니다. 마이다네크에서 그녀의 악랄한 본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며 여성과 어린이들을 카스실로 보낼 대상으로 선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의 야만적인 구타를 회상했는데 쇠징 박힌 군화로 잔인한 발길질을 가셔해 고통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녀의 가학성은 끔찍한 평판을 얻게 했습니다. 1944년 마이다네크가 해방되자 브라운슈타이너는 오스트리아로 탈출하여 미국인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거의 20년 동안 조용히 살면서 체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나치 사냥꾼 시몬 비젠탈이 그녀를 찾아내 그녀의 과거를 폭로했고 이로 인해 1973년 서독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생존자들은 마이다네크에서 겪었던 그녀의 잔인함에 대한 끔찍한 증언을 공유했습니다. 1981년 그녀는 80명을 살해하고 192명의 아이들을 학대하여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전쟁 범죄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에서 송환된 최초의 여성이 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운슈타이너의 삶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잔혹함을 끔찍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끔찍한 행동과 정의를 피하려는 시도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위한 책임을 계속해서 추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발길지라는 소장의 이미지는 억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촉발된 인간의 잔인함을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